야, 이 도둑년아! 내 돈 내놔! 새벽 3시. 오늘도 어김없이 엄마의 고함 소리가 낡은 아파트의 정적을 찢어놓습니다. 벌써 7년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인생이 멈춰버린 지 7년째라는 말이 더 맞겠네요. 엄마는 치매 판정을 받은 이후로 저를 딸이 아닌 자신의 돈을 훔쳐가는 도둑놈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도 곱게 잠든 줄 알았던 엄마는 어느새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서랍은 다 뒤엎어 놓으셨습니다. 바닥에는 쏟아진 약봉지와 낡은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고 엄마는 그 한복판에서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쓰고 계셨죠. 엄마, 제발 좀. 지금 새벽 3시예요. 이웃집들 다 깨요. 제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보다 지독한 피로감이 먼저 묻어납니다. 7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던 제게 엄마의 치매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잘 나가는 대기업에 다니는 큰오빠도 강남에 빌딩을 올렸다는 둘째 오빠도 엄마가 치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눈코 뜰 새가 없잖니. 병원비는 내가 좀 보낼 테니까 내가 일단 모셔라. 너는 애도 혼자 키우는데 집에서 모시는 게 애 정서에도 좋지 않겠어? 큰오빠의 그 비겁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결국 집에서 놀고 있는 딸이라는 낙인이 찍힌 제가 독박 간병을 떠안게 된 겁니다. 처음일 2년은 버틸만 했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오실 때면 우리 딸 고생해서 어떡하니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던 엄마였으니까요. 하지만 병세가 깊어질수록 엄마의 기억 속에서 딸은 지워졌고 그 자리에는 탐욕스러운 악마만 남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차려준 밥상에 침을 뱉기도 하고 제가 잠든 사이 제 머리카락을 가위로 듬성듬성 잘라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바로 돈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엄마는 늘 낡은 꽃무늬 보따리 하나를 품에 끼고 사셨는데 그 안에는 쓰레기 같은 종이 뭉치와 돌멩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근처에만 가면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달려드셨죠. 이거 내 거야. 내 새끼 줄 거야. 손대지 마.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새끼? 그 잘난 아들놈들은 명절에도 얼굴 한 번 안 비추는데 도대체 누굴 주겠다고 저러시는 걸까?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를 도둑 취급하며 뺨을 휘두르는 어머니를 보며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내뱉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고 만 날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돌아가시는 게 도와주는 거야, 엄마. 그 말을 내뱉고 주저앉아 엉엉 울던 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저 거실 구석에서 그 낡은 보따리만 품에 꼭 안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난동이 지나간 폭풍 같은 새벽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약봉지를 줍다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벌써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고 머리카락은 푸석하기 그지없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제가 알던 그 생기 넘치던 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차라리 그때 내 말 좀 듣지 그랬어.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에 목이 메어옵니다. 10대 시절 저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지독한 반항아였습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 묻혀가며 벌어온 돈으로 사준 새 옷을 촌스럽다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다 걱정하며 마중 나온 엄마를 보란 듯이 외면하며 지나쳤던 날들. 그때 엄마의 뒷모습이 왜 이제야 치매 걸린 노모의 등 위로 겹쳐 보이는 걸까요? 엄마는 그 시절 제 발길질과 가시돋친 말들을 다 받아내면서도 늘 제 방문 앞에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우리 딸 배고프지? 이거 먹고 힘내라. 그 다정했던 목소리가 이제는 도둑년아 라는 악다구니로 변해버렸지만 저는 차마 엄마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라는 오빠들의 말이 들릴 때마다 제가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수많은 날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뒤 연락도 없던 큰오빠와 둘째 오빠가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안부 인사도 없이 거실에 앉자마자 큰오빠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야,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애 교육은 생각 안 해? 여기 시외에 있는 요양원인데 시설 좋아.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둘째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너 고생하는 거 우리도 마음 아파서 그래. 엄마 집 처분해서 비용 되면 너한테도 얼마 돌아갈 거야. 그 돈으로 작은 장사라도 시작해봐. 엄마 집 처분이라는 말에 제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마의 안위보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재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거실 한 구석에서 낡은 보따리를 끌어안고 벌벌 떨고 있는 엄마를 보며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너는 항상 이런 식이지. 제발 그만해. 야, 아르헨티나 세상아야. 엄마가 정신 있을 때 너희 형제들 어떻게 뒷바라지 했는지 잊었니? 너 성질말 내지 말고. 내가 엄마한테 못했던 거 다 갚을 거야. 요양원? 절대 안 보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진 안 돼. 이 기집애가 미쳤나? 내가 무슨 수로 감당해? 너 지금 기초수급비랑 우리가 주는 푼돈으로 연명하잖아. 큰오빠의 고함에 놀란 엄마가 갑자기 바지에 실례를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들은 더럽다는 듯 코를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잘해봐라. 나중에 힘들다고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말고. 오빠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집안. 저는 엉망이 된 엄마의 몸을 닦아내며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는 그 와중에도 그 낡은 보따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때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벌 받는 건가 봐. 그래도 엄마, 나는 엄마 안 버려. 끝까지 내가 지킬 거야. 엄마는 대답 대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마의 마른 손이 제 손등 위로 아주 잠깐, 아주 살짝 얹어졌다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든 건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오빠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뒤 집안에는 정막보다 무서운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당장 이번 달 관리비와 엄마의 기저귀가, 그리고 커가는 아이의 학원비까지 저 혼자 감당하기엔 세상의 벽은 너무도 높고 단단했습니다. 결국 저는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낮에는 식당 주방 보조를 하며 잠을 줄여가며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불판을 닦으며 제 손등은 진물이 나고 갈라졌지만 집에 돌아와 엄마의 얼굴을 보면 이상하게도 힘이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미안함이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생각납니다. 남들처럼 메이커 가방 하나 못 사주냐고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받고 엄마가 새벽부터 정성스레 싸준 김밥 도시락을 부끄럽다며 교실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그날,
몰래 창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의 축 처진 어깨를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화 한 번 내지 않고 집에 돌아온 저에게 우리 딸 졸업 축하한다.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라며 시장에서 사온 작은 꽃다발을 건네셨죠. 그 꽃다발을 방구석에 던져버리고 문을 잠갔던 제 못난 과거가 이제는 엄마의 치매 증상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사건은 제가 식당 일을 조금 더 하느라 평소보다 1시간 늦게 귀가한 날 터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평소와 다르게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배고프지? 대답이 없습니다. 거실에도 안방에도 화장실에도 엄마는 없었습니다. 심장이 발바닥까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베란다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엄마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품에 끼고 살던 그 낡은 꽃무늬 보따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한 밤거리. 저는 슬리퍼 한쪽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온 동네를 헤맸습니다. 동네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전봇대마다 엄마의 사진을 붙이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엄마 좀 찾아주세요. 그때였습니다.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근 공원 근처 길가에서 노인 한 분이 쓰러져 계시다는 제보였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정신을 잃으신 것 같다는 말에 저는 세상을 잃은 듯한 비명을 지르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케 한 건 그 긴박한 사고의 순간에도 엄마의 품속에 꽉 끼어 있던 그 낡은 보따리였습니다. 피가 섞인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그 보따리. 간호사가 유품이라도 되는 양 건네준 그 보따리를 받아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라고 목숨보다 소중하게 챙기셨던 걸까요? 저는 홀린 듯 보따리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을 보는 순간 저는 병원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병원 복도 바닥에 쏟아진 보따리의 내용물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돌멩이나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피와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낡은 통장 5권, 그리고 그 통장들을 겹겹이 감싸고 있던 비닐봉지 안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통장을 펼쳤습니다. 입금자 명에는 제 이름이 아닌 막내딸 약가, 막내딸 비상금, 우리 딸 새 옷이라는 글자가 매달 꼬박꼬박 찍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5만 원, 10만 원.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본 푼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온 흔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통장들의 시작 날짜였습니다. 제가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고 집을 나갔던 그 반항기 가득했던 10대 시절부터 이혼하고 돌아와 엄마를 원망하던 그 치매 간병 7년의 시간까지 엄마는 제정신이 아닐 때조차 본능적으로 이 통장들을 품에 끼고 사셨던 겁니다. 이거 내 거야. 내 새끼 줄 거야. 손대지 마. 엄마가 치매 증상으로 소리를 지르며 저를 도둑 취급했던 그 처절한 외침은 사실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뺏기지 않고 오직 고생하는 막내딸에게만 주겠다는 어머니만의 마지막 사투였던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닐에 쌓인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엄마가 정신이 자꾸 가물가물해서 무섭구나. 혹시라도 내가 너를 못 알아보게 되면 이 보따리만은 꼭 내가 가져가거라. 오빠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너 혼자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나 죽거든 이 돈으로 꼭 예쁜 옷 사입고 우리 딸 좋아하는 고기도 실컷 사 먹어라. 사랑한다, 내 새끼. 글자마다 번진 눈물 자국이 엄마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병원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엄마는 치매라는 지독한 감옥에 갇혀서도 오직 저 하나만을 위해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계셨던 겁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제발 눈 좀 떠봐. 나 아직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다고. 제 절규가 응급실 복도를 메웠지만 엄마의 심장 박동 그래프는 야속하게도 점점 평탄해져 갔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오빠들은 응급실 밖에서 유산이 얼마냐며 소란을 피웠지만 저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엄마의 마른 손을 잡고 제가 박았던 대못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듯 엄마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엄마. 오빠들은 엄마 모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하는 유산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엄마의 환한 미소가 그 야속한 말소리에 빛을 잃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빈집. 엄마가 앉아 계시던 거실 구석에는 여전히 엄마의 채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남겨준 통장들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잊고 삽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사실은 나를 향한 기도였다는 것을, 부모님의 집착이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본능이었다는 것을요. 치매라는 병마조차 이기지 못한 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지독한 사랑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곳에선 돈 걱정 말고 내 걱정도 말고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편히 쉬어. 다음 생엔 내가 엄마의 엄마로 태어날게. 그때는 내가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줄게. 창밖으로 내리는 비가 꼭 엄마의 다정한 손길처럼 제 어깨를 다독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변화를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리셨나요?